네, 여러분, 원자의 세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이라는 학문은요,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이라고 했었어요. 변화를 이해하려면 그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니까 물질에 관심이 있는 학문이 화학이다. 자,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물질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물질이라는 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입자를 원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2단원에서는요, 그 원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깊숙이 들어가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자라는 용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 2단원에서 도대체 어떤 세계에 대해서 배우느냐? 자,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원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자의 구조, 선생님 저 아는데요? 원자 핵 있고요, 전자 있고요. 맞아요, 여러분. 그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로 전자와 원자핵의 발견에 대해서 다루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발견으로 원자 모형이 점점 바뀌어 갔어요.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현대에 와서 원자 모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루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원자 내에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을까 그 규칙을 배워보는 시간을 통해서 원자의 구조, 내부 구조를 다루어 볼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중단원이 되겠고요. 이런 원자는 알갱이 하나하나라고 했는데 이러한 알갱이들이 같은 종류끼리 묶으면 원소라고 한다고 했죠. 그때 이 원소들은 고유한 성질들이 있었고요. 이 원소들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주기적 성질 하니까 화학의 꽃, 이것이 떠오르죠. 바로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1학년 때도 주기율표 배우고 중학교 때도 주기율표를 배웠지만 지금 배우는 주기율표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배우는 끝판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생각하면서 주기율표 학습하고요. 이 주기율표를 보면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주기적 성질의 세 가지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도 다루어 보는 시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2단원 이렇게 배워나갈 거예요. 이 2단원의 전체적인 개요 중요해서요. 선생님이 이렇게 폭죽을 팡팡 터뜨렸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개요를 이번 2단원을 배우는 내내 이 흐름을 이게 지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번 2단원을 배우는 지도라고 생각하고 잘 유의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원자의 세계 중에서 원자의 구조, 그 첫 번째, 전자와 원자핵의 발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의 일반적인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이것 뭐라고 부른다? 맞아요.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이때 원자핵을 확대해서 보니까 양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고요. 중성에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 입자가 있었어요. 각각의 이름이 뭐였죠? 맞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로 원자핵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음전하를 띠는 이것이 있죠. 이것은 바로 맞아요.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자설을 반박하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이러한 원자핵과 전자와 같은 입자들이 발견됨에 따라 우리는 지금 원자 내부 구조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까지는 알고 있는 상태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화원 시간에는 바로 원자핵은 어떻게 발견되었고 전자는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그 발견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역사적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원자는 보이지 않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이거 자체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작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보이지도 않는 입자인 원자핵과 전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발견 역사적 실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중에서 최초로 발견된 입자가 바로 전자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전자의 발견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97년 톰슨이라는 과학자가요,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했거든요. 자, 지금 보는 건 크룩스관이라고 하는 실험 장치예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약간의 그 설명을 선생님이 조금 곁들여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유리관이고요. 유리관은 진공 상태이거나 또는 약간 소량의 기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를 조금 더 보면요, 이 안에 얇은 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판에 형광물질이 발려져 있어요. 형광물질이 발린 얇은 판을 설치해 놓고요. 양쪽에는 작은 금속판을 설치해 둡니다. 금속판이 바로 전극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전극 역할을 하려면 양쪽에 전원장치를 연결을 해주어야 돼요. 전원장치 이쪽을 마이너스 극 연결해주고 이쪽을 플러스 극 쪽으로 연결해주면 이 금속판이 음극판, 양극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선을 쫙 연결해 주면요, 매우 묘하고 신기한 빛이 나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초록색, 녹색, 초록색 형광빛 있죠? 이 초록색 형광빛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크룩스관 양쪽에 전원장치를 연결해서 높은 압력을 걸어주면 초록색 형광빛이 관찰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형광빛을 음극 쪽에서 나와서 양극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해요. 이 초록색 형광빛을 음극선이라고 한다. 음극선. 자, 그런데 이 음극선을 보고 전자가 발견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실험은 크룩스관을 이용한 음극선 실험이에요. 그런데 톰슨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원자 내에 있는 입자인 전자의 존재를 발견했을까? 우리는 그 실험 과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그 전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건 음극에서 빛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음극에서 빛이 나오는데 음극이라는 것 자체가 음극판이 금속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금속 원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판을 이루고 있는 형태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음극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에 있는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오는 이 초록색 형광빛을 띠게 되는 이 나오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 주목을 하면서 실험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초록색 형광빛을 띠는 이유는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크룩스관 내에 형광물질이 미리 발라놔서 그래요. 형광물질이 발라놔서 금속판 쪽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이 형광물질과 반응하면서 초록색 형광빛을 띠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금속판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궁금했던 톰슨이 한 실험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총 4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꼼꼼히 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실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 자, 첫 번째 실험은요, 이렇게 생긴 크룩스관을 이용할 거예요. 크룩스관은 모양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운데에 크룩스관 내부에 물체를 두었어요. 어떻게 생긴 거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십자 모양의 물체가 놓여있네요. 자, 이랬을 때 음극, 양극으로 고전압을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어느 쪽에서? 맞아요. 음극 금속판 쪽에서
양극 쪽으로 무슨 색빛? 초록색 형광빛이 쏴진다. 그 초록색 형광빛을 뭐라고 불렀다? 음극선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쪽이 음극이니까 음극 쪽에서 초록색 형광빛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톰슨이 이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맞아요. 물체를 놓아두었더니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냐면 물체 뒤로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물체를 놓아두면 그림자가 생긴다 라는 실험 결과를 확인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음극선의 성질이 뭘까요? 자, 이미 힌트가 여기 가려졌지만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언제 그림자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 조명이 내 앞에 있다. 가로등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로등 빛을 받으면 그림자는 어디에 생기죠? 내 뒤쪽으로 생기죠. 그림자가 왜 생길까? 빛이 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는 빛이 도달하지 못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만약에 굴절한다면 내 뒤로도 빛이 도달할 수 있겠지만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나를 통과하지 못하고 뒤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빛의 성질처럼 음극선이라는 것도 그림자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 음극선은 어떤 성질이 있다?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 카메라가 가려져서 좀 안 보이는데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실험 결과였어요. 그렇구나. 음극선은 우리가 태양빛처럼 이렇게 직진하는 거구나 라는 거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실험을 볼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크룩스관을 이용했어요. 자, 이런 크룩스관에다가 무엇을 넣어두었냐면요, 이번에는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죠. 바람개비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자,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바람개비를 놓아두었더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궁금했는데 바람개비가 회전하더라는 거죠. 자,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여러분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바람개비가 뱅글뱅글 잘 돌아가죠. 바람개비가 왜 돌아가죠? 바람이 부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가겠지. 바람이 어떻게 해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개비를 치니까. 그렇지. 뭘 가해주는 거다? 바람개비에 힘을 가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힘이 있어야 바람개비가 돈다는 거죠. 이 음극선은 빛인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태양빛, 가시광선 이렇게 보이는 빛인 줄 알았는데 이 음극선이라는 게 힘이 있는 어떤 것이었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힘, F는요. F는 우리 잠깐 물리 시간으로 갈게요. F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질량과 가속도가 있어야 돼요. 즉 어떤 물질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물질이 얼마의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고 있으면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음극선은 질량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질량이 없이 오직 파동만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 따라서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파동이 아니라 입자일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첫 번째 그림자가 생긴 거는 뭐 때문이야? 음극선이 직진하기 때문이고요. 바람개비를 돌린 거는 결과가 뭐예요?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입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거. 각각의 실험 결과와 그 해석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 이번에 세 번째 실험은요. 자,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무엇을 걸어주었다? 네, 자기장을 걸어주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음극선 지나가는 길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대었다 라는 뜻인데요. 말굽자석을 이번에는 가져다 대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오냐면 음극선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음극선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휘어졌단 말이에요.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왜 휘었을까요? 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얘가 이렇게 직진하지 못하고 아까 분명히 음극선은 직진한다고 했는데 직진하던 걸 하지 못하게 휘었다는 얘기는 어떤 힘이 작용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런데요.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장을 가져다 대었을 때 언제 힘이 작용을 하느냐. 바로 전하가 있을 때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하와 이 음극선이 가지고 있는 전하와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힘이 발생해서 음극선이 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나중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음극선이 휘는 방향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음극선이 휘는 방향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자의 발견을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이게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과 상호작용해서 휜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자기장에 반응을 해서 휜다는 건 음극선이 무엇을 띤 입자다? 맞아요. 전하를 띤 입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는 실험이었다라는 거. 전하를 띠고 있으면 자기장을 지나칠 때 힘을 받아서 휘게 되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실험이에요. 여기까지 실험을 하니까 남은 실험. 이게 궁금해요. 자,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하는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음극선은 무슨 전하를 띨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실험까지 이어집니다.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이번에는 전기장,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판, 마이너스 판을 별도로 가져다 대게 되면 음극선이 지나는 길에 전기장이 설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 음극선이요. 항상 어느 쪽으로 휜다? 맞아요. 항상 양극이 설치된 쪽으로 휜다 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극 쪽으로 휘었다는 건 음극선이 무슨 전하를 띠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음전하를 띠고 있는 거죠.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과 음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양극으로 휘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음극선은 음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다라는 실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톰슨이요. 지금 본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어요. 그 중에 유의미한 실험 4가지를 같이 보았고요. 이 4가지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의 성질을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선 성질 첫 번째는요. 어떤 실험이었는지 기억나요? 맞아요. 물체를 두고 그림자가 생기는 거 확인했죠? 이 음극선은 첫 번째 성질,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 음극선은 중간에 뭘 설치해 뒀더라?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맞아요. 질량을 가진 입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실험을 통해서는 음극선이 전하를 띠고 있는데 특히 무슨 전하를 띈 입자다? 맞아요. 음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의 흐름이다 라는 것까지 실험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 원점으로 돌아가서 음극판에서 어떤 빛이 나오고 이 빛을 음극선이라고 했었죠. 이때 이 음극선의 성질이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금속, 이 음극판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원소, 금속 알갱이 원자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이 입자의 성질이 이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 톰슨의 시험이 있기 전에는 원자는 단단한 알갱이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단한 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돌턴의 원자설이었죠. 그런데 이 내부에 어떤 입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 이러한 실험적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톰슨은
볼턴의 원자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게 아니고요. 자, 학습지에 보면 톰슨의 원자 모형이 되겠고요. 톰슨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이 바로 방금 본 전자라고 하는 입자의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단단한 돌멩이가 아니라, 단단한 알갱이가 아니라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이렇게 콕콕 박혀 있다 라는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콕콕 박혀 있으면 이대로만 두면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띤 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요. 따라서 톰슨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플러스 입자는 따로 없어. 양전하를 띠는 입자는 따로 없고 양전하 자체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다 라고 원자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마치 푸딩에 건포도가 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원자에 전자가 콕콕 박혀 있다 해서 이 모형을 훗날 푸딩 모형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이제 톰슨이 제시한 푸딩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과 다르죠. 이거는 역사 속에서 과정 속에 있었던 원자 모형 하나이니까요. 우리는 점점 발전된 과학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점점 발전된 원자 모형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톰슨의 원자 모형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